일단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종목단 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건설기계 이거는 지금 조정을 꽤나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더 커졌고,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안 빠지고 버티는 애들이 시장 돌릴 때 강하더라라는 부분이고, 5% 내에서의 손절을 하는 거는 나중에 만약에 지수가 많이 밀렸을 때 아래에서 샀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네. 많은 그 주식들, 특히 HBM 관련한 주식들 혹은 2차 전지 관련한 이제까지의 주도주들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차라리 내가 좀 기다리더라도 그동안 좀 못 오른 주식들 가운데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섹터나 주식들이 있을까요? 실적단으로 움직이는 저평가된 종목들은 지금 계속 안 오르고 있었으면 계속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예전에 저는 가치 투자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항상 이 시장에서 소외될 때마다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와, 나는 진짜 이 뭐 기술적 이제 그 재무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오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종목단 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건설기계 이거는 지금 조정을 꽤나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더 커졌고,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뭐 HD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돌릴 때 시세 탄력이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좋을 거예요. 뭐 두산 바켓이나 이런 것도 또 괜찮겠지만 워낙 또 무겁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시면 괜찮을 거고, 뭐 효성중공업 실적이 앞으로 나올 거 가이던스를 생각해 보면 올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1분기 실적 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시총 1조 7천억 정도인데 140억밖에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이던스는 2,20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달성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분기 실적이 800억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지금 분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컨센서스랑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내년에 4,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조 7천억 엄청 싼 거예요. 예전에 지금 딱 느낌이 HMM 상승할 때 그 실적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던 그런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지금 바닥에서 한 7만 원, 8만 원대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요게 이제 이평선 이격을 좀 좁혔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로 지금은 좀 보시는 게 좋고, 시장의 지수와 딱 비교를 개별 종목의 차트를 비교를 딱 하셔갖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 낙폭 과대 노리기보다는 시장에 돌릴 때 안 빠지고 버텼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제가 안 한다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양미 반도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안 빠지고 버티는 애들이 시장 돌릴 때 강하더라라는 부분이고, 동훈아나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당뇨 가지신 분들한테는 혈당 체크할 때 이게 피를 바늘로 찔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일단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지금 한 절반 정도 되돌림 나오고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종목도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닌데 향후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는 시가총액 5천억인데 전 세계 이 당뇨 환자들, 그 다음에 혈당이 좀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체크할 때 침으로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아마 이게 동훈아나텍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식약처에 등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솔루엠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회사 조금 재밌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여러분들 뭐 워낙에 TV부터 해가지고 각 매체에서 많이 다뤄드리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 솔루엠이라는 회사는 이제 삼성전기에서 분사돼 나온 회사거든요. 근데 혹시 장보러 대표님 가십니까? 장보를? 네, 이마트 뭐, 같은데. 이마트 같은데. 가시면 혹시 가격표 보세요? 네. 그죠? 그 종인지 아닌지 뭔가 바뀌었다 이런 느낌 혹시 받으셨어요? 그렇게 자주 가질 않았어. 아,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저도 이제 별로 그렇게 관심 없었었는데 어느 날 가서 마트에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예전에는 종이로 이렇게 가격을 프린트해가지고 바코드가 찍혀 있었거든요. 싹 바뀌었어요. 디스플레이로.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작은 거부터 해서 큰 거 이렇게 디스플레이 단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ESL이라는 그 장비를 갖다가 이 솔루엠이라는 기업이 각 마트별로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마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류 창고라든지 재고 관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스마트 팩토리에 보면 로봇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송할 때 이제 바코드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것들 지금 다 요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어떤 이 산업의 어떤 단면적인 부분이 확 바뀌고 있는 부분을 주도해 가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글로벌 1위 기업이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이마고텍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회계 부정 이슈가 살짝 걸렸는데 지금 뭐 그 이후로 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월마트를 그 회사가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을 하는 단가가 얘네들이 공급받는 단가가 6달러인데 5달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이제 마켓 쉐어를 늘려가려고 하는데 솔루엠 같은 경우는 제조업부터 해가지고 생산부터 이제 판매까지 쫙 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뭐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내년쯤 수주 잔고를 봤을 때는 글로벌 1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적 발표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서의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이 리테일 마켓의 이 ESL의 침투율이 10%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 지금 한 9천억 정도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신사업으로 폐배터리 2차 전지 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배터리는 사실 제가 이야기를 좀 안 드리는 게 이게 좀 한 바퀴 돌아야지 돌아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반도체 센서 쪽으로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기 사업, 전기차 충전기 사업하고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내년 실적을 생각했을 때 저평가되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뭐 돌리는 때를 생각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도 괜찮겠지만 뭐 지금 조정이 나오면 바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시장 환경 지금 신용 비투가 좀 증가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지난번에 고객 예탁금이 53조까지 늘었다라는 뉴스까지는 기억이 되는데 이게 좀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지금 어때요? 지금 환경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썩 그렇게 뭐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분명히 이제 신용이라는 거는 하락장에 매도를 부를 수 있는 뭐 나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날의 검이죠. 이게 뭐 잘 쓰면 정말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잘못 썼을 때는 진짜 크게 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그 신용 잔고를 그 시장의 구간별로 조금 따왔어요. 2020년도 3월 딱 요때면 팬데믹 터졌을 때잖아요. 그때 신용 잔고가 6조 한 4천억까지 이제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랬다가 2021년도 6월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거의 지수 피크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신용잔고가 23조였어요.
그리고 보시면 2022년도 10월 달이 요번에 이제 하락장 1년 반 끝내는 딱 그 저점을 찍었던 그 시점인데 그때 신용 잔고가 한 15조, 16조, 이 15조 이하로 안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딱 오늘 기준으로 신용 잔고가 20조 조금 넘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굉장히 평균적인 뭐 흐름,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했을 때 한 20조 단은 계속 유지를 해줬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뭐 B2가 너무 과하게 늘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지금 단기 조정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뭐 앞에 보신 것처럼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급격한 급락장이 왔을 때는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객 예탁금이 지금 53조, 6조까지 갔다가 조금 지금 51조 정도니까 요거는 뭐 사람들이 주식을 또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신용이 과하게 어떤 우리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뭐 이 주식 쪽 말고 부동산 쪽으로 부채가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도 그거고, 그래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게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S&P가 아까 4천 얼마였죠? 4천 어느 수치를 깨면은 현금을 70% 하겠다. 4천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325포인트입니다. 요게 이제 그 아침 방송 할 때도 요 지수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카페 저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료 들어가서 보시면 S&P 500에 뭐 오르고 내리고 그 옆에다가 제가 딱 써놨거든요. 요게 다우 이론이라고 해서 이 증시의 추세를 갖다가 파악하는 기법으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 기준을 갖다가 뭐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차티스트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기준을 잡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점을 잡았던 구간도 딱 거기여서 여기를 지켜주면 더 이상 하락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연장선이 아니라 이제는 쌍바닥을 찍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좀 예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 우리 한국 증시의 코스피도 지금 뭐 그렇게 차트가 좋은 모습이 아니라, 네, 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시장을 이해하고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한국 증시는 일단 이번에 저점을 저는 좀 비슷하게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코스피 200도 지금 보면 이 2,500이라는 포인트가 그동안에 이제 이 팬데믹 랠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락장이 쫙 내려왔을 때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상승장 돌입했습니다 라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이 2,500포인트, 2,450포인트 요 밴드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발 좀 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넘어섰어요. 그래서 요 밴드대를 다시 무너뜨리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일단은 지켜주고 있고 S&P 500 역시 딱 그런 기준선에서의 되돌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잭슨홀 미팅 26일까지 해서 그거 발표 나오고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 그거 딱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히 뭔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크게 벗어나는 그런 악재가 안 나온다라면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이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고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예상을 만약에 했을 때 시나리오는 뭐 두 개겠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간다라는 예상은 결국 뭐 이 잭슨홀 미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이제 물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과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멸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는 반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차트상에 쌍바닥이 형성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역시 딱 그런 가격대를 지금 계속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보면 5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장 보고 이것도 우리나라 장 뭐 급락해가지고 이 가격대 깨면 좀 힘들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딱 지켜줬어요. 그래서 요구 봤을 때는 요 구간대를 깨지 않는 다음에는 걱정할 필요 없다. 깨고 나면 그때부터 뭐 미리 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시고 뭐 깨지 않으면 굳이 뭐 사서 고생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깨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손실이 좀 적은 단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종목이 이제 뭐 몇 종목 안 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좀 백화점식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5% 내에서의 손실이면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일단 손절을 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좀 트레이딩의 관점인가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큰 잔파동은 뭐 거칠 게 없잖아요. 크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닌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저 가격대가 깨지면요. 아까 전에 S&P 500의 그 가격대가 깨지고 추가적인 한 5% 정도 하락이 나와서 한 4,200단까지 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요 밴드대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2,400대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제가 왜 이 손실폭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5% 내에서의 손절을 하는 거는 나중에 만약에 지수가 많이 밀렸을 때 아래에서 샀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종목별로 이게 좀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게 추세적인 시장이 하락해도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굳이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현금 비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팔아야 된다?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5%라는 기준을 좀 잡아 드린 거고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무너질 때는 그런 기업들이 가치가 이제 더 싸지는 거니까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뭐 당연히 하단에서의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뭐 나는 진짜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십시일반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같이 줄이는 그렇죠. 거? 조금씩 줄여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시장에 돌릴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가 올라가면 좋지만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또 뭔가 새로운 단의 섹터들이 또 확 이렇게 주도주로 탄생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기회비용을 확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그런 어떤 그 성장주 말씀하신 네. 그렇게 사야 되는 주식들 이제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아까 얘기하셨던 2차 전지주 이런 쪽인 건가요? 2차 전지도 지금 성장주죠. 성장주인데 이제 성장주라는 건 항상 주가를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성장의 모멘텀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 단에서의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이 생태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다음에는 구조적인 성장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정 나왔을 때는 결국 시간 문제지 이게 뭐 타이밍적인 싸움을 할 게 아니라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고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여겨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인데요. 815 모니터 애청하시면 아침에 다 할 수 있다? 다 진짜 여기만큼 제가 봤을 때 아침 시황에서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플레이를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채널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애청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뷰는 확실하게 그 타이밍적인 부분을 또 최대한 근접해서 잡아드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주연 대표가 보는 만약에 그렇게 돌릴 때 이제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때 국내에서 좀 직접 정말 플레이를 한다, 매수를 한다 했을 때 사고 싶은 섹터와 종목들은 뭐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솔루엠이라는 기업 그거는 좀 조정이 확 나오면 좀 진짜 사서 내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확 나온다는 게 몇 프로 정도 빠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추세적으로 딱 봤었을 때 이게
뭐 사실 확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항상 확 나와서 사야지 하는 종목들은 안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사실 조정이 한 22,500원까지 내려오면 사야지 했는데 이 지금 24,000원대에서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이제 기회를 주기를 이제 좀 바라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 트렌드를 항상 만들어 놓고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정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어떤 가격대인지는 제가 미리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한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 만약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 역시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사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0원 단 이 정도 가격 전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그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한번 방법을 찾아봤고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자신만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